아 이제 되는 거네. 아 이제 됐어요. 그다음에 이걸로 어떻게 들어가 보지? 폴포를 초대하게 돼요. 근데 이거 천천히 해도 돼요. 지금 바로 안 들어와가지고. 아, 멀리 들어가. 네, 안녕하십니까. 제 거 들어. 아 반갑습니다. 네. 어디? 항공이 꼼짝할. 지금 약간 현대 장비에 좀 아, 서툰 분이 계셔가지고 네. 네, 영어로 쳐야 된다. 잠시 도움이 필요해서 좀 도와드리고 있고요. 네, 일단 오늘은 저희 세 명이서 먼저 시작하는 안희정의 임시정부 6월 네. 21일 방송 됐어.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도 공이 없어. 시작하겠습니다. 오! 됐어. 역시 사회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있어야 돼. 안녕하세요. 초대를 원래 사회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하면서 할게요. 사람들이 호응이 예전 같지가 않군요. 아닙니다. 반갑습니다. 진행이에요? 아니요? 진행 여기 아닌가? 그래. 아니 뭐 아무도 안 하고 계시는데 그냥 공회전 할 수는 없어요. 현대 장비에 적응 중이신 아재. 지금 뭐 초대장을 날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 박미영 동지가 지금 좀 생업과 관련해가지고 자리를 비우게 돼가지고 예. 일단 저희 세 명이서 진행하고요. 한 30분 후에 또 우리들의 또 멋있는 동지 조민욱 동지가 오기 때문에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네.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자들끼리 좀 방송하지만 그래도 이 칙칙함을 없애려면 역시 이제 큰 소리와 열광이 필요하겠죠. 아무리 그래도 급격히 채찍해지고 있고요. 아이고 이 칙칙한 방송 제가 할게요. 슬슬 시작해 보도록 하시죠. 잘못 누르면 안 돼서. 네. 그럼 뭐 오늘 어떤 얘기 먼저 해볼까요? 일단 우리 뭐 안희정의 지지 방송이니만큼 네. 우리 안희정 지사의 최근 근황이나 뭐 특별히 눈에 띄던 어떤 기사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좀 소개를 해볼까요? 네,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나한테? 내가 사회 보고 내가? 네, 우선은 발전. 네, 제가 본 것 중에는 이제 그 기사 제목이 안희정의 대언론 전략의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부분인데요. 그 뭐 이제 핵심은 그런 거죠. 이제 안희정 지사가 도정에 관련해서 어떤 지역 현안을 처리하려고 기자간담회를 하거나 이러면 이 기자들이 꼭 다음 대선 때는 어떤 전략을 갖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 이쪽으로 기승전 차기 대선 출마 이렇게 정책모를 갖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의 도지사로서도 좀 집중력이 떨어지고 이런 것 때문에 좀 앞으로는 이제 아예 간담회를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개최하되 그게 이제 중앙 정치에 관련된 정치 현안에 관해서 언급하는 간담회와 충청남도 지사로서 그 도정에 연관된 지역 현안에 관한 거를 구분해서 이제 언론에 대해서 어떤 인터뷰나 정보를 드리겠다 하는 정책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 좀 바람직해 보인다고요. 그래서 한번 좀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괜찮은 것 같네요. 원래 간담회 자체가 기자들 질문에 의해서 네. 주도가 되다 보니까 간담회의 본래 목적이 사라지잖아요. 항상.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제 이게 뭐 꼭 충청남도만의 문제는 아닌데 전국적으로 지금 뭐 장마가 실종됐다고 할 정도로 가뭄이 극심한 채로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지사님이 아무래도 가뭄에 대한 대책으로 이게 두 가지를 제시하신 게 있더라고요. 하나는 우리가 이제 수로를 확보를 해가지고 뭐 아산호라든가 그 이제 물이 담겨 있는 담수를 끌어들여 가지고 농지에 공급하는 문제, 그런 수로를 확보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해수를 담수화하는 플랜트를 건설을 해서 특히 저 대산 지역이나 이런 데는 공업용수 같은 거를 해수를 담수화하는 걸로 공급하고 이러면 아무래도 수자원의 여력이 좀 생겨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관련된 기사가 좀 눈에 띄어서 얼마나 또
정말 충심으로 뭐를 하는 양반인데 아 이거 3대 농정개혁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랬는데 요새는 이제 뭐 농민의 입장에서 이제 가슴이 다 들어가겠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슈가 되는 게 그 지금 가뭄이 충청도가 되게 심했거든요 그동안. 네. 그래서 그 정책 저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펼칠까라는 생각을 항상 했거든요. 그 뉴스를 보면서 충청도에 가뭄이 심하다. 근데 그런 스탠스를 취하니까 그래도 괜찮은 스탠스를 취하신 거예요. 네. 가뭄 부재는 혹시 사실 나라님도 사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 그래도 최대한 그죠. 열심히 최대한 그래도 손 뻗을 때까지 뻗는 거니까요. 근데 기후 변화가 있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원래는 이제 6월 하순 정도 되면은 장마가 이제 시작될 때라고 맞아요. 우리가 온대 몬순 기후 이런 걸 배웠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 와갖고는 한 4, 5년 동안 6월 말에 장마가 없어서 그걸 마른 장마라고 불렀었는데 네. 아니, 비 안 오는 장마가 뭐 장마라고 이 개념 규정을 바꿔야 될 정도가 됐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물 관리나 이런 측면에서도 다른 어떤 그 전략을 가지고 국가적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이러다가 갑자기 9월 초에 갑자기 장마가 쏟아지고 그러잖아요. 작년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부산 경상도 쪽은 좀 피해가 많이 났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심지어는 태풍을 기다린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참 그 기후 변화나 뭐 이런 부분을 좀 더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진짜 이제는 뭐 보편화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태어난 나라랑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나라랑 기후가 너무 달라가지고 좀 적응하기 힘들 때가 많죠. 그러니까 여름도 지나치게 더워졌고 맞아요. 비는 진짜 안 오고 태풍도 옛날과는 달리 예상할 수 없는 타이밍에 예. 우리 한반도 쪽으로 올라오고 해가지고 사실 이런 기후 변화에 어떻게 정치권이 대응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기초가 주목되고 있고 가장 농민, 또 농촌 이쪽에 가까운 우리 안희정 지사가 이제 총대를 메고 이제 앞장서는 모습이고요. 그 생각나네요. 진짜 그 강경유세 제가 보면서 그 시골에서 농사짓는 부모님 또뭐 신화라는 지역에서 고향에 남아서 한우를 키우는 외삼촌에 대한 우정 이런 거 생각하셨는데 아무튼 뭐 지사님을 비롯해서 뭐 국가 전체 농민이나 뭐 저희 아버지도 옛날에 농사 지으신 적도 있었는데 이렇게 빨리 비가 와가지고 우리 타는 마음이 좀 가라앉을 수 있게 뭐 주말에 비 소식이 있으니까 한번 기대해 보시죠. 그다음에 뭐 우리 본 주제로 넘어가서 뭐 이슈가 이제 최근에 또 원비어라는 미국 대학생이 북한에서 와가지고 사망하는 일이 또 미국으로 송환되고 난 다음에 며칠 만에 생겨가지고 지금 아마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이제 분주하게 그 상황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한미 정상회담이 지금 6월 29일, 30일 양일간 있을 거고 뭐 그 이후에 교민 리셉션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거보다는 더 이제 오랫동안 미국은 갔다 오시는 것 같은데 일단 6월 29일, 6월 30일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이렇게 사망 사건이 나고 원비어라는 학생은 뭐 어떤 학생인가요? 이제 뭐 미국 대학생이고 네. 그때 이제 23살, 22살, 지금 23살이라 그러죠. 미국 나이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생인데 뭐 미국에서 있다가 이제 평양에 갔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뭐 어떤 활동을 하다가 이제 그 정치 유인물 같은 거죠. 정치 자료를 이렇게 소지하고 배포까지는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북한에서 뭐 북한 스타일, 북한식의 재판을 받고 거긴 우리에 말하면 징역형과 유사한 노동교화형이라는 게 있는데 노동교화형으로 15년 복역할 것을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있다가 뭐 그 중간에 이제 뭐 일종의 정치쇼 비슷하게 기자회견 하고 그럴 때 또 이렇게 울먹이고 울면서 이제 자기의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전파를 타고 중계가 되고 이런 상태였거든요. 네. 근데 뭐 지금 북한에서는 식중독이라고 그 발표를 했다는데 미국에 와갖고 조사를 해보니까 식중독이 걸렸다는 그것 때문에 이제 뇌에 손상을 입어가지고 혼수 상태로 있는 채로 미국으로 송환이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와서 6일 만에 사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이게 뭐 중간에 고문이 수반됐던 게 아니냐. 그 멀쩡하게 일어서서 기자회견하던 친구가 학생이 그것도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혼수 상태까지 이르게 된 거냐. 그건 결국 뭐 그래서 인터뷰할 때 북한 정권이 살해한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인터뷰를 하는 맥케인 의원이 아마 그렇게 인터뷰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뭐 비난 성명 또 틸러슨 국무장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응징해야 된다. 뭐 정치인들은 한마디씩 다 하겠죠. 뭐. 트럼프 그 양반이 이 문제에서 가만히 있을 양반도 아니고 그렇죠. 이 문제가 좀 심각한 게 이제 문재인 정부가 새로 들어서서 북한과 대화를 하고 대화 테이블에 북한을 끌어내야 된다. 이 스탠스를 꾸준히 대선 때부터 쭉 끌고 왔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렇게 미국 대학생이 살해 혹은 북한에 체제하는 동안에 죽음에 가까울 정도의 어떤 상태에 이르렀다. 이 문제가 과연 미국, 한국, 북한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대화 창구가 열리는데 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제 거기에 대한 걱정이 되게 큰데요. 거기에 대해서 다들 뭐 이 사건이 어떤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좀 별도의 얘기고 문재인 정부의 스탠스가 미국에 좀 더 호소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 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으로 상황을 보면은 공동으로 대화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어쨌든 사람이 죽은 일이다 보니까 다들 민감하게 반응할 거고 미국 또한 그런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더라도 그렇게 섣불리 대화의 그 문을 열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문재인 정부가 또 어떻게 하냐 그 문정인 특사위원이 특파위원인가 가셨잖아요. 네. 그래서 가시기 전에 기자회견도 하고 가시는 거 보고 좀 걱정은 많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자기 의견을 주장 어느 군의 군사 동맹이 깨지지 않게끔 한다고는 말을 하지만은 자꾸 이제 그 민감한 부분 자꾸 건드다 보면은 그것도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들긴 해요. 그죠. 근데 뭐 모든 게 이제 의도나 계획, 그다음에 계획과는 무관하게 생기는 돌발 변수, 이거가 복합돼 갖고 세상이 돌아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하면 저는 뭐 문정인 특보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외교적으로도 한번 뭐 잽도 쳐보고 네, 그렇죠. 스트레이트도 네. 쳐보고 또 저쪽에서 날라오는 거 피해도 보고 이렇게 하는 거는 뭐 비난 여론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말들도 많았지만 저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봤는데 막상 이제 그 뭐 사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 다친 거하고 죽는 거하고는 또 차원이 엄청난 다르네.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인명이 이렇게 뭐 다치거나 죽거나 이런 거하고 무관하게 물건만 부서진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심정적으로 이제 달리 접근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가뜩이나 생명을 잃는 일이 생기면은 사람들이 그거는 이제 뭐 좀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정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막상 문 대통령이 또 우리가 뭐 외교가 안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미국과의 외교가 현재로서는 넘버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한미 정상회담을 뭐 앞두고 얼마 시간적으로 인접한 시점에 이와 같은 사고가 나타난 거는 아까 그런 돌발 변수 중에 좀 메가톤급으로 좋지 않은 변수가 생긴 거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좀 우리가 운신할 수 있는 폭이 약간 상당히 줄어든 그와 같은 부분은 좀 아쉽다. 문재인 정부의 능력을 한번 판단해보는 시험대가 아닐까라도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위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돌파를 할지 그
좀 어려운 상황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능력이 좀 제대로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긴 하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이제 실적을 네, 그렇죠. 국민들한테 내놓을 수 있는 첫 번째 자리인데 사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게 원비어 학생 이 사건이 없었더라도 굉장히 좀 민감한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사드 배치 문제,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방위 분담금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거와 또 별도로 또 대북 문제가 원래 또 3조는 있었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대중 대미 관계 음. 이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설정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미국한테 뭐 대중 관계에 대한 그 국가 간의 관계에서 그 허락이라는 게 좀 그런데 이해를 구할 것인가, 그죠. 이런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이슈도 굉장히 크죠. 뭐 환태평양 그 조약 기구에서도 미국이 탈퇴를 하고, 지금 뭐 파리 기후협정 조약도 네. 난 안 하겠다 이렇게 거의도 해버리고 탈퇴를 선언했죠. 정치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이제 어떤 양상으로 흘러가서 어떻게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게 할 것인가, 이제 이 문제에 모두가 집중을 하고 있죠. 네. 근데 뭐 연구를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네, 또 그렇죠. 이제 뭐 준비됐다고. 근데 이제 연구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은 어떻게 보면은 연구의 깊이가 강대국일수록 더 깊다고 봐야죠. 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힘도 딸리는데 정보력도 그 힘 중에 하나고, 아무튼 종합적으로 딸릴 때 이제 깡으로 맞설 것이냐, 지혜로 맞설 것이냐, 근데 뭐 다 필요하겠죠.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사드 문제를 한번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네. 근데 이제 항상 내부와 외부의 문제가 있는 거고, 네. 우리도 이제 내부 단속이 좀 덜 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게 또 미국하고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드가 이제 추가 배치가 된 거를 대통령까지 보고가 안 됐다는 것 때문에 네. 굉장히 큰 논란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정말 유능한 장군이 있거나 뭐 이순신 장군이 계신다. 그럼 선조가 또 위협을 느끼는 그런 것처럼 그때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이순신 장군도 그렇고 우리 백성들도 그렇고, 그땐 시민이 아니고 백성이죠.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기본이죠. 저는 네. 이제 뭐 사드 논란의 핵심이 뭐 이 사람 저 사람 뭐 한민국 국방부 장관 다 있지만 이제 김관진이란 사람한테 이제 좀 포커스가 맞춰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김관진 씨는 뭐 굉장히 그 국방 쪽에서는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네, 그래요. 사람이에요. 맞아요. 이제 사실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해가지고 네. 역대 정권을 거치는 동안 항상 그 국방 정책의 핵심에 있었고, 근데 뭐 최근에 와갖고는 무슨 군대 내 사조직 이런 것까지 연관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이 그랬는지는 이제 확실히 객관적인 증거는 없죠. 근데 이제 어찌 됐든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총대 메고 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개혁 세력 뭐 그분들이 보기에는 이제 약간 위험한 그 좌파 세력이 집권하기 전에 뭐를 좀 붙여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지 않았나, 이런 의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좀 잘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요새도 나 하나에 없어지고 다 없어진 줄 알았더니 무슨 알짜배 얘기도 나오고 또 독사파라고 있대. 독사파. 그리고 뭐 조직이에요. 아니 그런 독사파는 김관지 씨가 이제 옛날에는 육군사관학교에 1학년 지나고 난 다음에 1등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1등을 미국 사관학교나 독일 네, 사관학교로 네. 유학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김관진 씨가 1등을 해갖고 독일 사관학교 그래서 보내진 독사파. 사람, 독일 사관학교 갔다 온 사람이 독사파야.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군부의 엘리트로 성장을 해갖고 핵심적인 요직에 있는데, 요직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프라이드가 또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나라는 내가 지키는 거지 5년에 한 번씩 바뀌는 뭐 어떤 정권이 지키는 게 아니라는, 혹시 그런 의식을 갖지 않았을까, 이런 걸 열심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뒷배경에는 미국하고의 그 지속적으로 소통해 오던 사람들이고, 네.
그다음에 지금 정권 잡은 사람들은 10년 동안은 직접 소통이 없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이 한미 정상회담 안에서 그럼 미국하고 손잡은 국내 어떤 그 군대나 군사 정책을 추구하는 집단 간에 뭐 어떤 연결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하나 염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내부 통솔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게 맞는 말이긴 하네요. 그 참여정부가 외교 정책을 펼칠 때 그 외교부들은 다 그 노무현 사람들이 아니고 그 그러니까 그때 당시 한나라당에서 뽑은 사람, 그 밀어준 사람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 경제, 외교, 국방은 다 한나라당이 그 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때 FTA를 맺을 때 미국이랑 FTA 맺을 때 그 미국의 FTA의 과정을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잘 몰랐대요. 제대로 잘 몰라가지고 그때 그 비난 여론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게 비난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잘 몰랐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유시민 씨도 그 대픈 토론에 나와가지고 고백한 적이 있어요. 네. 설계 잘못했다고, 잘 몰라가지고. 그때 노무현 정부 당시에 약간 좀 그 FTA의 위상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상으로 외국이랑 맺은 조약을 국내법에 준하는 수준의 그 법으로 인정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미국에서는 지금 당시에 한국과 조인했던 그 FTA 그 내용이 어떤 연방법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약간 주정부 수준의 법 정도로 이렇게 책정이 돼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옛날 그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다시 개정 문제 이런 게 들어와서 좀 시끄러워졌던 거고. 확실히 이렇게 대미 관계에 있어서 전문가 집단이 부족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10년 동안 어느 정도의 인력 풀을 축적해왔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의문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옛날에 그렇게 허접한 그 대미 관계에 대한 식견을 보여줬는데 10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이런 사드 문제나 방위 분담금 문제나 또 FTA도 얘기하잖아요. 트럼프가 이런 문제, 이런 민감한 문제들을 잘 해결해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근데 이제 지난번에 저도 그 옛날에 참여정부에 그 참여한 거죠. 참여했던 그때 이제 뭐 고위 간부를 하다가 지금도 이제 다시 들어가고 이런 분이 토론에 나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을 좀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사실은 경험이라는 거를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네. 해본 놈이 하는 거지 다. 근데 이제 정권을 처음 잡다 보니까 좀 헤매긴 헤맸던 거죠. 그리고 뭐 DJ 때는 IMF가 오고 이러니까 워낙 그 긴박한 이슈들이 한꺼번에 돌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비상 상황이라는 것 때문에 국민이 납득이 가고 양해가 됐었는데 네, 그렇죠. 이제 노무현 정부 때는 들어와가지고 경험이 미약한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또 이렇게 그때 약간 통솔이 안 돼가지고 서로 또 그 집권 세력 내부에서도 분파가 형성돼서 뭐 청와대 386 뭐 이렇게 하고 또 기존에 있었던 DJ 추종 세력 동교동계 이런 데하고 그렇죠. 서로 이제 싸우느라고 또 전력이 이제 분열됐던 부분도 있었고. 근데 지금 많이 낮았다. 왜 그러냐면 옛날 10년 동안 들어가서 해봤던 사람들이 9년 쉬었지만 또 그때 이제 뭐 장관이 되거나 어떤 굵직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던 사람들도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그냥 간부나 이렇게 행정관 이런 식으로 청와대나 그런 집권 세력 내에 들어가고 행정 경험을 쌓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9살 더 먹어가지고 훨씬 더 이제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은 초기의 적응이 문제지 처음에 한 번도 안 해봤을 때 막막함 이런 거는 많이 떨칠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해본 사람이나 보다 이제는. 그럼요. 그렇죠. 많이 이제 인력 풀이 있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도 해본 사람이잖아요. 어찌됐든 그 정부의 운영을 한 사람들 중에. 그죠. 그때 민정수석도 그러니까요. 하셨고 해본 사람이니까. 우리 또 피드백들이 쫙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김재웅님, 조현선님, 뭐 시리님 쫙 모이셔가지고 오늘 뭐 우리 박명 동지가 사회자가 없으니까 이제 여기 직접 참여하시는
있는 박미영님도 그렇고 서혜경님 뭐 이렇게 해서 가운데 분이 정부동이죠. 그다음에 요 안쪽에 계신 분이 이쪽에 황호인 동지, 또 이 건너편에 계신 분이 이태훈 동지 그렇습니다. 8시쯤 되면은 우리 조민욱 동지 또 오셔가지고 우리 피드백 받으면서 같이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뭐 좀 늦게 들어오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지금 그 한미 정상회담에 관해서 뭐 나올 수 있는 얘기들, 문제점 이런 것들 각자 생각 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깔끔한 정리 감사드립니다. 아예 비교는 하지 맙시다. 사드 배치로 다시 넘어가 보면 음.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는 찬반 의견이 쫙 나눠져 있는 거고 사드를 설치해야 될 성주 지역은 정말 엄청나게 반대를 했다가 이제 강제로 좀 설치가 된 그런 느낌이고 네. 그 그냥 배치를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트럼프는 또 돈을 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안이 어떤 거냐 뭐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 참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참 이제 어렵게 껴있잖아요. 저는 오히려 사드 배치 문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꼈는데 거기서 어떤 접점을 찾아내느냐 하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국내 내부의 문제에 있어서도 뭐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격렬히 반대하는 건 물론이려니와 근데 뭐 트럼프가 한 얘기도 사실상 그게 그 서면으로 된 협정에 서로 사인까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 뭐 비용 분담 문제는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도록 명시적으로 돼 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트럼프가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도 이제 외교 전술의 하나로 그냥 얘기를 해봤겠죠. 그래서 거기서 어떤 뭐 양보도 아닌 거죠. 원래 약속을 그렇게 해놓은 건데 해놓은 거를 마치 참는 것처럼 하면서 뭐 우리 경제적인 부분에 무슨 FTA를 맺은 부분을 다시 뭐 재협상을 하자든가 다른 어떤 교역 조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미국한테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경제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대미 무역 흑자를 낸 게 벌써 한 20년 이상 됐을걸요. 미국한테는 적자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미국은 네. 거의 전 국가에 대해서 적자를 보고 있죠. 그렇겠네. 그래서 아, 트럼프가 그 아. FTA를 그 다 보호무역으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참 그게 미국이 갖는 정책의 변경이라는 게 정말 어디까지 어떻게 되는 건지.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뭐 트럼프도 탄핵되는 거 아니냐. 우리 그때 방송할 때 막 그런 적 있잖아요. 은근슬쩍 좀 넘어간 것 같은 분위기던데요. 네, 근데 잘 넘어갔죠. 저도 이제 그 제 친구가 이민 가갖고 사는 분이 있고 아까 뭐 우리도 진강 씨라고 그 우리 방송에 이제 어떤 말씀을 다셨길래 미국에서는 원비역은 사망하거나 이런 분위기가 어떠냐 뭐 이런 거 좀 방송에 참여하시게 되면 좀 알려달라고 그 댓글도 달아놓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 뭐 미국은 어찌 됐든 자기네 노선을 정한 것 같아요. 사실 미국이 살기 힘들어진 거잖아요. 네. 걔네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가 1등 국가라는 자부심에 세계를 다 호령하고 그런 지도력이 나오는 거는 군사력으로도 강대하지만 뭔가를 집어줄 수 있으니까 이제 그와 같은 1등 국가로 형님 노릇을 온 세계 모든 국가로부터 하고 싶었던 건데 이제는 형이라고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면서 뭘 뺏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자기들이 그만큼 여유를 잃은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 KBS 스페셜인가 이제 그 주말에 하는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 러스트벨트라고 미국의 철강 공업지원 이런 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남 얘기가 아닌 거예요. 뭐 유럽의 어떤 조선소의 크레인을 우리가 1달러 주고 사오고 이런 거. 말미의 눈물. 예, 근데 그게 사실 포스코 같은 데가 최순실 같은 저 어떻게 보면 역적 도당이 거기를 지네 놀이터처럼 뛰어놀았다는 건 정말 이거는 정말 반역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포스코가 그만큼 좋은 회사예요.
어떤 규모에 있어서는 뭐 세계 넘버 5 뭐 이런 식으로 랭킹이 많이 밀렸지만 그 효율에 있어서는 지금도 넘버 1 제철소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포스코가 잘 되는 동안 어땠겠어요? 미국의 그 UST나 이런 철강회사가 이제 망했겠죠. 그래서 이제 뭐 현대자동차가 들어가서 마켓시어를 이렇게 시장 점유율을 따먹는 만큼 GM이나 포드차가 덜 팔렸겠죠. 네, 옛날에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미국 입장이 그렇다는 거 그런 절치부심으로 우리를 상대한다는 거를 우리가 좀 인식하고 갈 텐데 그런 거를 이제 잘 지혜롭게 넘겨야 될 텐데 참 이 무책임한 말이죠. 지혜롭게 하자는 말이. 그러니까 이런 사드에 대한 트럼프의 강경 발언이 다른 FTA나 다른 한국과 연관된 여러 이슈를 위해서 그냥 던진 거다. 그래서 크게 한 방 날려본 거다. 그죠. 저는 트럼프가 뭐 우발적으로 어떤 실수를 남발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 나름대로 이제 고도의 계산을 통해서 물론 이제 그게 과하긴 하죠. 과하긴 한데 트럼프는 되게 계산적인 사람이라는 인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저도 어떤 이제 이 방송 준비하면서 이제 그 기사에서 본 내용인데 청와대에서도 그걸 분석하느라고 애쓴다 그러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사전에 정상회담 정도의 큰 회담이 있으면은 조율을 어느 정도 하고 의제나 대략적으로 할 발언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사전에 서로 숙지를 한 상태에서 정상끼리 대면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트럼프는 기왕에 있었던 일반적인 정상들하고는 좀 다른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돌발적으로 치고 나올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도 지금 대비하려고 그러면 골머리를 썼겠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아마 지금 뭐 나름대로 열심히 분석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이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미국이랑 되게 다른 것 같아요. 네, 다르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세계 경찰 국가, 뭐 세계 패권 국가 이런 말씀하셨는데 물론 지금도 저는 트럼프가 아무리 뭐 우리는 세계 패권을 이제 포기하고 우리만의 보호구역으로 가겠다라고 해도 지금도 여전히 이제 패권 국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패권 국가라 생각을 하는데 다만 세계의 정황이 많이 달라졌죠. 네. 중국이라는 정말로 장기적으로 음. 미국의 패권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가 등장을 했고요. 러시아도 옛날에 소련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또 다시 크고 있고, 그다음 유로는 유로 지역은 옛날에도 그랬지만 이제 더더욱 이제 미국과는 다른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노선을 구축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옛날과 같은 통제력을 가지기가 힘들죠.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갖기 힘든 통제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무리를 하기보다는 이제 미국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자기의 힘을 가지고 잘 이용해 보자 뭐 이거. 또 다른 세계 질서를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중국을 고립시키고 아, 그다음에 어느 세력 쪽이랑 이제 손을 잡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트럼프는 러시아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내선에서 나왔던 그런 문제나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고 러시아는 유로를 견제하고 미국은 직접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고립시키는 이런 전략을 좀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전략을 쓴다는 것 자체가 미국이 옛날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걸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는 문제인 것 같고 지금 이런 사드 문제나 뭐 방위분담금 문제 그다음에 일본과의 관계 뭐 이런 문제도 철저하게 중국을 의식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다는 생각해요. 그죠.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라는 데가 되게 작은 곳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 굉장히 상징적인 곳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군대가 주둔해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북한이라는 곳이 기본적으로 미국이 통제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닌데 상대적으로 이제 친중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 객관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물론 지금은 관계가 좀 이상하긴 하다고 합니다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본은 완전히 미국이 우방으로 넘어가 있고 딱 가운데 지대가 남한 그러니까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미국 쪽으로 붙느냐 아니면 중국 쪽으로 붙느냐 여기에 따라서 향후에 그러니까 패권이 누구의 것이라고 인정을 하느냐 이 문제랑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국을 영원히 미국의 우방으로 묶어놓으면 이제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계속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중국으로 한국이 넘어간다.
네, 그렇게 되면 크게 좀 말씀해 아, 주세요. 설명 시간. 네. 평소시간들이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네. 아 이제 만약 한국이 만약에 중국으로 넘어간다 음, 이러면 상징적으로 이제 동아시아가 중국 중심의 질서로 재편되는 이제 그런 의미를 주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박근혜가 이제 박근혜라고 하니까 그네가 그래가 중국으로 기울었을 때 그렇게 말라. 과민 반응을 보였던 거고 지금 또 이렇게 한 발짝 더 물러나지 않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미국의 심리를 이제 어떻게 파고들어서 회담을 이끌어갈 것인가. 물론 저는 이제 듣보잡이기 때문에 별다른 방안은 없습니다만 세계 질서의 재편과 같이 이제 맥을 봐야 되지 않을까. 아예 뭐 나도 얘기 듣고 나니까 굉장히 공감 가는 말씀인 것 같아요. 아, 우리 양승용 씨도 이게 안 들려갖고 고민하고 아니 그러시는데 오늘 우리가 마이크가 이제 좀 더 크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네. 발성을 좀 근데 해가지고 저는 아까 뭐 태훈 동지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변곡점에 있다. 그 말은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아니, 저는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 남북 관계에 관련된 이견의 노출 이런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6.15 담화 때 이제 천명하신 바도 있고 또 문정인 특보가 미국에 가고 한 말도 있고 아무튼 미국이 가진 스탠스하고는 좀 달리 북한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쪽으로 좀 우려가 되는 거는 아까 이제 남한과 북한의 문제 그럴 때 뭐 북한 정권이 김정일이 있을 때하고 김정은이 있을 때가 조금 달리 느껴지는 것 같아요. 느낌이 많이 다르죠. 네, 느낌이 뭐 여러모로 야 우리가 이제 이게 나라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보면 야 저게 정권이냐 이런 얘기 이게 나만의 느낌인가? 근데 아무튼 쟤들이 저게 정상적인 대화 상대가 되고 저걸 뭐 북한을 나라로 볼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그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북한도 정권으로 인정해줘야 되고 실질적으로 하나의 독립된 나라의 기능을 하고 있어서 이제 대한민국 헌법은 그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대한민국의 영토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도 미수복 지역이지 대한민국 영토로 보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근데 뭐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뭐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유엔에 가입하기 전까지는 나라를 인정하면 그게 방공법이나 뭐 국가보안법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걸려 들어가고 이런 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은 이제 북한을 어떻게 대우하고 어떻게 우리가 대화 파트너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그 향배가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서 정해지지 않을까 하는 면은 있습니다. 그런 거 혹시 좀 생각 좀 해보셨어요? 참 김정은이라는 사람은 저랑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굉장히 이제 젊은 지도자, 네. 젊은 이제 국가 통수권자인데 이 사람은 확실히 자기 할아버지나 자기 아버지라는 느낌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김일성이나 김정일은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지도 않고 굉장히 싫어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적어도 그 내부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김정은은 본인의 정치적 위치도 안정적이지 않고 어떤 인간적으로도 그렇게 성숙되거나 안정되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걸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보이는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렇게 인식해도 틀린 건 아니죠. 지금?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개인적인 그 의견들이 모여가지고 그 통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보면은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리고 언론이 비춰주는 거가 다가 아니긴 하지만 어찌됐든 그런 모습을 보인 것 자체가 그 김정은의 그 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도 싶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그게 조금 이해가 좀 덜 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또 공약을 내세울 때부터 후보 시절부터도
북한과 대화를 할 듯한 태세 이런 걸 비치고 또 취임하고 난 다음에도 민간 교류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15개 정도의 이제 그 대북 접촉 신청을 그 통일부가 허가를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아무튼 북한이 다 거절했어요. 그 다음에는 또 계속해서 이제 미사일을 종류별로 쏴.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뭐 문재인 대통령이 좀 잘해보자, 얘기 한번 해보자 이랬을 때 그걸 왜 저렇게까지 안 받아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명분을 얻으려고 그러면 봐라 내가 말 붙이니까 대화하려고 하지 않냐 이러면 한편으로는 대화하면서 한편으로는 뭘 하고 직접 만나서 대화해야 이제 미사일 그만 쏘고 일단 동결하고 난 다음에 대화해가면서 뭐를 정리를 하려고 그러면 니네가 좀 가만히 있어야 또 내가 트럼프도 가서 좀 설득도 하고 시진핑도 가고 내가 또 만나보고 또 니도 만나러 오든가 그 다음에 양쪽에 어느 정도 뭐 우리 남북한만 사는 거 아니니 뭐 미국, 소련, 뭐 일본 놈까지 러시아 다 해가지고 이놈 저놈 저기에서 좀 다독여 놓고 난 다음에 우리끼리 얘기해갖고 우리 민족끼리 좀 타개책을 마련하든가 뭐 이렇게 가자.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말을 못 붙여. 얘들이 그냥 빵빵 쏘고. 그러니까 김정은이 그러는 행동한 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요인이 그건 것 같아요. 그 권력의 안정성 부재. 아까 말씀하신 거. 안전성이 없다 보니까 안전하지가 않다 보니까 이제 그 자기 정권의 불안감을 밖에다 표출하는 거죠, 자꾸. 그래서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저렇게까지 행동만 해? 뭔 놈 이러면서 그렇게 보게끔 만드는 게 그러니까 보통 진짜 좀 미친 짓을 하면은 안 건들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일부러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일부러 그냥 자기가 나는 건들지 마라. 나 그냥 건들지 말고 그냥 가만히 냅둬라. 이런 거예요.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알아서 냅둬라. 요새는 중국도 북한의 통제가 잘 안 된다는 식으로 많이 그래요.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계속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동아시아 어쨌든 안정을 찾아야 되니까 중국도 전쟁을 원하는 게 아니니까. 그죠. 아니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뭐 경제적으로 발전하든가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 북한이나 한반도가 안정되는 게 자기네들의 어떤 뭐 정치적인 입지를 떠나서 경제적인 실리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해요. 아유, 그러고 보니까 또 여기 반가운 박미영 팀장님이 우리 안희정 지사님 잘 되려면 민주주의도 잘 되려면 문재인 정부가 잘 돼야 되니까 응원 좀 해주자 그러는데 응원합시다요. 근데 그거는 뭐 안희정 지사가 잘 되는 걸 떠나서 나라의 전망이 달린 문제잖아요. 나라의 그거는 발음이 좀 발음이 살짝.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잘 되는 것뿐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가 잘 우리 나라가 잘 돼야 그 여러 사람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이 저렇게 행동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백인 남성들이 지금 불안하거든요. 가장 좀 저속한 노동자 입장에서 좀 불안한 그게 많아졌어요. 불안한 일자리가 많아지다 보니까 실직자들이 엄청 늘어났거든요. 미국조차도. 네. 그러니까 미국도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 것 자체가 좀 주제가 안 맞구나. 아니요, 왜요? 네, 어쨌든 뭐 그런 거 자체도 지금 포함이 돼 있고 그냥 여러 가지로 상황이 안 좋아요. 그냥 우리나라만 이제 실직자가 많은 게 아니라. 일본도 많아지고 있고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고 미국도 많아지고 있으니까 나라들이 안정을 찾아야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 발전이 되지 않을까 다들. 아니 근데 그거는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완만한 인플레이션은 모두를 행복하게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경제 성장의 그죠. 그러면 성장의 과실을 분배해서 따먹는데 이제 성장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그러면 지구촌 전체가 성장 정체에 들어간 구역이냐 뭐 그런 측면도 있기는 한데 결국은 이제 이게
각자 우선은 내가 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겠다. 이렇게 아까 태훈동지가 하셨던 말씀이 저한테는 그렇게도 들리거든요. 전에는 이제 뭐 미국이 그래도 우리가 1등 국가고 이러니까 얘네는 좀 케어해주고 또 옛날 뭐 2차 대전 끝나고는 마샬 플랜 뭐 이런 게 사실은 미국의 경제력이 세계의 50% 이상 집중돼 있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덜어서 조금 놓아줘가지고 독일도 다시 살려놓고 네, 일본도 그렇죠. 같이 살려서 네. 서로 교역을 하거나 이러면은 교역할 상대방을 키워주자 이런 개념이었었거든요. 우리도 또 그때는 중진국 때는 사실 혜택도 많이 봤어요. 진짜 많이 봤어요. 네, 가트라고 옛날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이런 거 할 때 이제 어떤 무역 보복의 상대방에서 꼬마들은 좀 제외시켜줬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우리가 그때 당시에 중진국일 때는 저희는 이렇게 대등한 무역 질서가 아니라 좀 봐주는 대상에 들어가 있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 그 가트 체제 막판에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혹시 네, 기억나세요? 네, 네. 아우, 제가 되게 오래된 얘기야. 교과서에 네. 나왔어요. 저는. 그때는 이제 미국이 월남전 지나고 일본의 제조업 경쟁력이 커 있고 독일도 전후에 완전히 복구해갖고 라인강의 기적으로 제조업 경쟁력이 생기고 난 다음에 미국이 재화의 교역만 가지고는 경쟁력이 떨어져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비스 교역하고 농업 생산품이나 이런 자기네가 경쟁 우위에 있는 거를 밀어붙이려고 질서를 한번 뜯어고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나중에 WTO 뭐 이래서 다자간 무역 협정 뭐 이렇게 하는 합의가 되나? 다 주판 튀기는데 그러니까 다자간 무역 협정은 야 어느 세월에 그게 되냐 그래갖고 개별 국가끼리 이제 FTA라고 자유무역 협정을 1대1 협정으로 맺고 뭐 좀 커지니까 이제 때로 블록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궁색해진 거고 그러니까 이제 힘 있겠다 뭐가 있겠다 해갖고 내가 좀 잘 살기 위해서 이제 안면 까자는 거지. 그러면 어쩌겠어요. 우리도 이제 안면 깔 건 까고 어떤 거는 좀 또 구슬릴 거는 구슬리고 우리보다 센 놈한테 그 비비는 거를 비굴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다 뭐 그 실리가 뭔데. 그런 의미에 생각하면 우리도 이제 그 준비를 해야죠. 네, 준비해야지. 그 이제 비비더라도 너무 굴욕적으로 치사해 보이지 않게. 제가 아까 우리 해외 접속사로 이게 진강님이라고 읽어야 될지 강진님이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분이 이제 미국 교포시라 지난번에 거의 우리 지사님 가시고 그랬을 때 거기서 또 이제 사진도 같이 찍고 이래서 페북에 보고 오늘 원비어나 이런 이슈에 대해서 어떤 미국 내 반응이 어떤지 한번 부탁 좀 드렸는데 의견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 하나 좀 소개. 양승용님이 이제 김정은의 유일한 협상 카드는 핵과 미사일 실제 전력하고 그게 김정일의 유언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은 변할 것 같지가 않으니까 이 기조하에서 대북 정책은 세워야겠다. 뭐 저하고 뭐 싱크로율 거의 100%인데요. 진강님은 강진현님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제 본인이 또 여기 진술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제 이 상황이 유럽에서도 좀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유럽의 그 유럽 연합 유럽 연합 자체가 깨졌잖아요. 이게 깨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영국이 브렉시트로 이제 좀 탈퇴하고 독일이 혼자서 그러니까 독일이 좀 케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독일이 기조가 또 바뀌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저는 그래도 마크롱이 대통령이 되고 프랑스 앙마르슈가 이제 어떻게 보면 다수당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이 아니구나. 그냥 봐도 다수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이제 유럽에도 독일과 프랑스라는 양대 축이 그렇죠. 유럽에서는 그래도 두 나라가 이제
가장 강대국이고 영국보다도 비중은 더 큰 것 같아요. 프랑스가. 근데 뭐 어찌 보면 독일이 넘버원인 건 분명하고. 어찌 보면 둘이 라이벌이었는데 옛날에 아. 이제는 이제 파트너가 돼가지고 아니 근데 뭐 나로또 같이 이렇게 가는 거지. 어떤 네. 때는 뭐 미국을 상대할 때는 어유 뭐 메르켈 총리 같은 사람은 이제 미국한테는 완전 삐진 것 같더라고요. 아니 이제는 뭐 미국이 이제 언제나 우방이라는 착각을 버리자고 대놓고 연설해요. 그래서 트럼프가 너무했지 그때 악수는 해야지. 하여튼 숙련돼 지금 아주 이게 선수가 완전히 저인 것 같아. 감정적으로 마음이 좀 상했구나. 네. 그래서 아무튼 우리 또 한미 정상회담에 관련된 내용 뭐 할 예. 얘기가 너무 많아요. 큰 이슈라서 우리가 이제 뭐 다 얘기하려고 그러면 한두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뭐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또 저희가 홍보 하나. 홍보도 잠깐 좀 드리자면 저희 뭐 정당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 기회를 가지려고 저희가 민주당 당직자 한 사람을 좀 섭외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꼭 민주당에 뭐 가입하자 뭐 이런 얘기도 아니고, 근데 우리가 정당 민주주의라는 부분, 근데 정당이 현대 정치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뭐 어떻게 보면 절대적이죠. 정당에 기반하지 않고 집권한다는 것도 생각하기 어렵고, 민의가 구체적으로 정책에 반영되는 채널도 사실상 정당을 통해서 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29일 목요일 날, 다음 주 목요일 날은 다음 주입니다. 저희가 이 방송도 아예 그쪽으로 연계시켜 가지고 우리가 그 행사를 좀 민주당에서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페북을 통해서 우리 같이 뭐 어떻게 보면 끝나고 생맥주 한잔 하셔도 좋고, 그거에 대해서 뭐 술 먹자고 만나는 건 아니고, 저도 이제 정당에 대해서 한번 참신하게 새로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저는 뭐 제가 이제 당분간은 뭐 당원이 되고 이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뭐 그런 걸 떠나서 이제 가뜩이나 뭐 우리가 민주당을 선택한 거는 뭐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정당제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분이고, 가뜩이나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다음 대선에 나가겠다고 이미 사실상 앞에 대선의 경선 과정에서 천명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행사를 이렇게 함께 해보는 거는 되게 스스로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적극 권유하고 싶습니다. 그 포스터도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 주 29일 목요일에 저희가 그 국회 당사인가요? 그 얘기를 할 거겠네. 우리 호인 동지가 포스터를 그려가지고 포스터를 작성을 해가지고 그 수고하셨다는 얘기죠. 몇 시? 저희가 7시 30분입니다. 예. 네. 그래서 여의도 국회 당사? 여의도 민주당사. 민주당사. 예. 그래서 저희가 뭐 페북 그룹에도 그렇고 각종 매체에 다시 한번 또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그 참가 설문도 받고 있고요. 그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좀 많이 참석해야지 저희도 이제 좀 사람들이 많이 같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론해보고 얘기해보고 그러자고 제가 주최한 거니까 많이 참석해 주세요. 네. 임시정부가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첫 번째 행사죠. 예.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와주세요. 예. 끝나고 이제 맥주 한 잔 치기면서 또 애프터까지 해서 거울도 드립니다. 거울도 드립니다. 네. 자, 홍보 너무 길었다. 주요 주제 중에 한 개였죠. 저희가 처음 주최하는 건데. 저기 이제 마치 오늘은 홍보하려고 방송을 하는 듯한. 아니에요. 정상회담보다 중요한 주제라고. 그러면 뭐 지금 최저임금 1만 원은 이거 어디다 명함을 냅니다. 근데 생계를 이어가는 입장에서 보면은 한미 정상회담보다도 그 사실 민주당에 있는 정당 민주주의 강연보다도 더 중요한 주제일 수 있어요. 최저임금제죠. 그다음에 근데 뭐 최저임금제나 노동정책 전반에 대해서 다 얘기하기에는 시간도 한정이 돼 있고 또 저희가 아는 것도 좀 많이 모자랄 수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시급 1만 원으로 2020년까지 이제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높이겠다.
이렇게 했던 공약에 대해서 그 공약을 중심으로 우리 생각들을 서로 좀 말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과 그다음에 당시 심상정 후보 이 두 분의 공약이었고 심상정 후보는 좀 더 급속하게 올려야 된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2020년까지 혹은 자기 임기 내까지 10,000원을 올리겠다. 원래 2020년이라고 하셨다가 나중에는 임기 내라고 말씀을 하셨던 걸로 근데 그렇게 예, 기억을 하고요. 네. 이게 이제 2주 전인가? 제가 3주 전인가 여기 오면서 그 광화문에서 그 민주노총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시급 1만 원으로 올리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행사를 하는 거 보고 아 이게 좀 이슈화가 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원래 말로만 들었는데 이렇게 이슈화가 되고 있고 이제 좀 문재인 정부가 이제 그 좀 현실적으로 보고 지금 많이 발표하신 것 같은데 뭐 다른 뭐 그게까지 저는 이제 이런 게 점차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7,800원 받고 알바하는 시대니까 아 7,200원 7,200원 네. 그래도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죠. 네. 지금 올해 발표된 최저임금이 6,470원 6,470원, 예. 6,500원 정도 되는 6,500원 거죠. 근데 이제 뭐 정책이라는 게 다 이제 장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뭐 당위성을 놓고 보면 뭐 최저임금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 그러니까 뭐 생활 보장이라는 것도 이제 상대적이잖아요. 근데 뭐 노동계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뭐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저 수준 이런 표현도 쓰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말씀을 들으면 거기에 이제 다른 의견을 얘기하기가 좀 숙연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래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초래되는 부작용이 그 뭐 뻔히 예상이 되잖아요. 네, 일단은 와, 아니 뭐 제일 큰 거는 이제 그 일자리를 잃을 위험이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자리를 막 잃는다고 그렇게 뭐 대놓고 잃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알바를 해보는 결과 이게 그 기업들이 가장 줄일 수 있는 게 인건비거든요. 그 네.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마찬가지인데 네. 이게 왜 일자리가 잃어버린다면은 일단 합법적으로 시간을 줄여버려요. 합법적으로 이 알바하는 사람들에게는 합법적으로 시간을 줄이거든요. 그 노동 시간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법을 안 걸려. 왜냐하면은 그 노동 시간을 줄인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알바 시간을 줄여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받는 월급은 그 전이랑 별반 차이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별반 차이가 없다 보니까 그냥 계속 적은 상태에서 계속 똑같은 임금을 받고 살아가면은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임금은 오르지만은 계속 정체돼 있는 느낌이에요. 제가 알바를 해본 결과 제가 시급이 계속 오르면서 뭐 계속 원래 8시간 일했다가 저는 점차 6시간으로 줄어들고 6시간 줄어들다가 이제 4시간까지 줄어들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CJ 푸드빌에서 일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거론을 하자면은 이렇게 줄이게 되면은 아무리 10,000원을 올려봤자 그러니까 이런 갖고 가는 돈 똑같다. 갖고 가는 돈은 똑같다.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는 현실적으로 겪어본 결과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있어요. 저는 기업에 있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뭐 최저임금이 저희 정규직 근로자한테는 뭐 저희도 상당한 규모가 있는 회사라 이제 특별히 문제가 될 건 없는데 저희도 이제 외국인 노동자를 쓰기도 하고 네. 또 건축이다 보니까 건설 회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일용직 노동자를 쓰기도 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일용직 노동자는 그 정규직 노동자보다 더 센 양반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목숨. 맞아요. 그분들은 전문가들이라서 이제 하루 일당이 35만 원을 맞습니다. 뭐 35만 원까지는 아니어도 일당 20만 원 이상씩 되거든요. 오히려 이제 일이 없을까봐 전전긍긍하세요. 근데 이제 이 최저임금제가 외국인 노동자한테도 적용을 해줘야 돼요. 국내법이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근데 이제 일자리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저희는 또 공사를 할 때 이제 입찰을 해갖고 어떻게 보면 낙찰을 받아야 되니까 낙찰 받기 위해서는 이제 최저가를 써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려고 그러면 이제 원가 경쟁력을 가져야지 그걸 미치고 공사해 줄 수는 없어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면 점점 이제 원가 경쟁력을 잃어가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전에는 이 재화를 만드는 회사에 있었던 적이 있어요. 건설회사 가기 전에. 그때는 우리 자동차 부품 회사였는데 자동차 부품 회사를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게 되냐면 이제 기계화를 많이 하는 거예요. 자동화를 많이 해갖고 사람을 덜 쓰는 방향으로 하게 돼요. 건축이다 보면은 건축을 더 빨리 하고 막 빨리 하고 근데 막 이제 기간이 짧아지고. 건설은 지금 제가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아직 구체적인 대응책이 없어요. 건설 회사에서는. 근데 이제 뭐 저도 예를 들어서 이제 기사를 좀 몇 개 찾아봤어요. 요새는 제가 버거킹에 어제 가가지고 뭐 주문을 했는데 키오스크가 딱 서 있어요. 주문을 받을 때 그냥 거기 넣고 신용카드 꽂으면은 요즘에는 클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알바 학생을 둘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 키오스크가 2대 서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분기점이 있잖아요. 계산해서 주판 튀겨 보면 이게 키오스크 한 대 설치해 갖고 이게 난가 아니면은 그냥 시급 알바를 써가지고 그 알바하는 학생한테 기회를 한번 더 주는 두 게 개를 난가. 같이 쓰고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하나의 예지만 이게 각종 곳에서 나타나거든요. 아파트 경비원 그러면 CCTV 같은 거 확충하고 보안 설비 확충하는 걸로 사람을 줄이면 어떡하나. 이게 지금 벌써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생각할 때 그 기업이 갖게 되는 원가 경쟁력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오히려 이거는 뭐 지난번에 재벌들이 돈 많이 벌었는데 이거는 정말 최저임금에 관한 재벌과 대기업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오히려 이제 영세 중소 상공인 이런 사람들이 보통 시급 알바 같은 거를 많이 채용하고 이러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그런 뭐 맥도날드나 롯데리아 뭐 이런 데는 이제 상당한 규모의 기업이거나 롯데리아는 재벌 기업이지.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예외적인 거고 이제 실제로는 영세 사업자인 경우에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그와 같은 이제 사용자로서 기능을 하는 경우가 더 대부분일 것이다. 통계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딱 맞대는 순간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인간의 가치를 존중 안 해주는 순간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저희가 뭐 음식점을 가거나 뭐 커피점을 가거나 이러면은 왜 이렇게 비싸? 이런 말이 먼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들어간 노동력이랑 재료랑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의 가치를 존중해줘야지. 그러니까 저희가 예술학과를 나오다 보니까 제가 뭐 도장을 파거나 뭐 글씨를 써주거나 이러면은 이만한 가치를 존중을 해줘야 돼 남에게. 근데 우리가 서로에게 존중을 안 해주는 순간 이런 가치는 없어지고 점점 싼 것만 찾게 해야 되거든요. 음식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들의 그 맛있는 점에 이 가격을 존중해. 우리가 싼 게 비지떡이라고 싼 것만 찾다가 이 가치를 존중 안 해주는 순간 우리는 이제 점점 그런 게 무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싼 거 찾으면은 당연히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는 대기업이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점점 자영업자들은 그냥 혼자 할 수밖에 없는 그냥 인건 뭐 쓸 수 없고 뭐 이런 거 되고 소위 말하는 규모의 경제 뭐 이런 얘기가 그렇죠. 이제 그냥 표본이 되는 거예요. 최저임금제를 생각을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원래 최저임금제의 취지가 무엇이었느냐. 사실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최저임금제의 취지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최저임금을 받을 정도가 안 되는 되게 열악한 노동자들을 위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저학력, 그 다음에 고령, 장애인,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좀 노동의 가치를 뭐 인정받기에는 좀 힘든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을 그 분들의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최저임금제라는 것이 있는 건데 최저임금제 자체가 이분들을 오히려 노동시장에서 배제시키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시급을 만약에 10,000원으로 올린다라고 쳤을 때 그 뜻은 일을 하는 사람이 그래도 1시간에 10,000원보다는 11,000원이라도
더 벌어야죠. 만 원보다는 더 많은 돈을 나한테 벌어다 줄 것이다 음. 라는 확신이 있을 때야 이제 그렇게 월급을 주는 거잖아요. 음. 그런데 일반적으로 뭐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한 5대 1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5명이 모여야 그 비장애인 1명의 음. 생산력이 나고 뭐 고령도 뭐 2대 1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고 그럼 만약 그렇게 되면 이러한 뭐 애초에 좀 열악한 환경이 있었던 분들이 기존에 있었던 일, 그러니까 그나마 할 수 있었던 일마저도 그냥 뺏기게 되는 네, 그렇죠.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이건 좀 약간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뭐 봉투 붙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그 하나에 5원 뭐 이렇게 하거든요. 음. 만약에 시급이 10,000원이 된다. 그러면 봉투를 한 2,000개, 한 시간에 2,000개를 붙이지 못하는 사람은 하는 순간 불법 고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애초에 좀 어려운 사람들은 오히려 더 핍박하는 법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사례를 들어서 저기 하니까 네. 확실감이 가네요. 네, 이게 얼마나 좀 이게 왜 이런 반대가 나오는 것도 입장을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찬성. 이거 10,000원 올리니까 좋다. 이게 아니라 당연히 돈 올려주면은 좋고 뭐 우리 아들들이 뭐 알바하면은 10,000원 받고 일하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거에 대한 부작용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무조건 10,000원을 올리면은 당연히 노동의 가치는 올라가죠. 하지만은 그 가치를 인정 안 해주는 순간 또 부작용이 일어나고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노동 시장에서는 경쟁력인데 경쟁력이 없는 사람들은 잃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의견들 주시는 거 보면서 이제 다 우리 이 김서량님 얘기하시는 거는 이제 사회 분위기가 노동자의 가치를 올려보고 그들의 존재가 크다는 이제 합의가 먼저 좀 선행돼줘야 된다. 뭐 그 취지는 정말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 피에림 씨도 이제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 보호 차원에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 아마 요 문장만 써주셨지만 이거는 복지 정책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지 어떤 임금성으로 최저임금을 예. 보장하자 이런 게 아니라는 뜻이신지. 예, 근데 그게 맞는 말이시긴 한데 어쨌든 그 장애인이기도 하고 비장애인이기도 하는 그런 그 분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애매한 그 사이가 있거든요. 그 사이 사람들도 애매해요. 또 이렇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도 사회적 약자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 급수가 낮다고 이제 뭐 급수가 낮다고 못 받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 노동 시장에서.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이제 그냥 같이 얘기해 보고 싶었어요. 네, 우리끼리도 맞아요. 얘기하지만 우리가 여기 이제 문자를 통해서 같이 상의하는 방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앞에 뭐 아까 강진현님, 그다음에 뭐 피에림 씨도 그렇고 양승용님, 뭐 박명님, 그다음에 김서량님 여기 뭐 지금 박명님하고 김서량님이 해주시는 말씀은 이제 안지사님 얘긴데요. 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국민이나 노상점 간의 이야기를 풀어야 된다. 그 말이 공감이 가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결국 아까 그런 생산성 측면이 확보가 되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들이나 노동자 단체가 어떤 생산성 확보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만큼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이제 그쪽에서 키를 쥐고 좀 해결책을 모색을 해보고 그다음에 박명님 말씀처럼 꼭 최저시급을 꽤 사측이 줘야만 되는 거냐. 그거를 어떤 뭐 법인세 등 나라에서 보조금을 보태서 주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노사정에서 이제 정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사측 입장에서 볼 때는 아까 김서량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그렇게 그 돈 남냐 안 남냐 이걸 사측이 안 따질 수는 없겠지.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노동이 창출하는 진정한 가치를 존중하는 그 기본 베이스 위에서 어떤 해결책을 모색해 보자. 저는 뭐
자꾸 우리가 이제 북유럽을 부러워하고 이러는데 저도 북유럽에 가본 적은 없어요. 거기 비싸서 잘 가본 적 북유럽은 못 가봤네 그러고 보니까. 비싸서 못 갑니다. 왜 오래 아이, 왜 주눅 들어요? 그거 아니, 얘기하면서. 그 맨날 피어로드 이게 그 크루즈 뜨고 그러면 내가 핀란드, 스웨덴 이런데 되게 가고 싶다고 저도 생각했거든. 가고 싶어요, 진짜. 근데 이제 그런 나라들은 이제 이 해법을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서 찾았다고 뭐 여러 그 소개 자료들이 있어요. 근데 결국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거는 뭐 우리 토끼 얘기 어떻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한테 친근한 단어잖아요. 토끼. 여러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밖에 없어. 이게 참 힘든 건데 결국은 생산성도 확보해야 되고 노동자가 투여하는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정부도 정책 방향을 똑바로 하면서 이제 거기에 적절한 보조 수단을 투입하는 거. 근데 여태까지는 이게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경쟁력은 잃고 맨날 살기가 힘들어. 그다음에 중국한테 또 끼고 그러니까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 전에도 다른 이슈 때도 그랬지만 이게 그냥 국경을 넘어다니지 않고 글로벌 시대가 아니라면은 문 닫고 우리만 이렇게 죽어라 한다. 그다음에 내수 경제 말고 해외 경제나 교역이 없다. 이러면 그럴 수 있어요. 우리끼리 이제 독하게 맘먹고 서로 그렇게 뭐 결국은 제로섬이니까 누가 더 양보하고 덜 뭐 하고 이러게 되겠지. 근데 이게 저희도 당장 의원 근로자 이제 캄보디아 출신 40명 들어오거든요. 이번 달에. 근데 그 양반들 오고 이러면 당장 이거 미치겠어. 이게 너무 급격하게 오르는 거예요. 2020년까지. 뭐 임기 내에 하면은 5년 동안 6,470원에서 10,000원을 만들겠다 그러는데 4,000원. 지금 그 노동자한테 지휘하는 거 보면 당장 지지하라고 그러잖아. 당장 내년부터 10,000원으로 하라고 최저시급을. 그러면 이제 그러면 뭐 기업이 문 닫으라는 건데 기업이 없어지면 또 일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은 아까 뭐 결국은 패널들이 결론을 내린 게 아니라 우리 참여해 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서 서로 간의 이견을 존중하고 이견을 줄여가지고 결국은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다. 뭐 저는 그 말이 공감이 가는데요. 혹시 뭐 달리 생각하신 거 있으세요? 일단 최저임금이 오르면 좋죠. 그러니까 저희 방송에서는 올려달라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으니까 네. 여기에 대한 이면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고요. 저는 그냥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뭐 노사정 대타협도 괜찮지만 저는 그냥 철저하게 시장 논리에 맡기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정부가 그냥 어설프게 개입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노사정 대타협을 해서 아까 박미영 우리 동지께서도 뭐 오히려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 방안, 그러니까 사측에 부담시키지 말고 보조금을 주는 방안. 근데 그것은 어차피 노동자의 세금으로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사나 노 같은 경우는 노는 당연히 올려달라고 하고 사는 당연히 깎으려고 하죠. 네, 그런 시장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협상을 하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어떤 적정선이 설정되게 됩니다.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겠죠. 모든 뭐 기업가들이 다 착한 사람들도 아니고 또 모든 노동자들이 또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아요. 네. 그렇지만 단기간에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면 당연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뭐 시장 논리에 맡기지 않은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겠죠. 야, 그걸 맡기면 어떻게 되겠냐. 근데 이걸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봐오면 그게 오히려 좀 더 적정성을 찾을 수 있고 다른 부작용을 없앨 수 있는 더 좋은 방향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얘기를 받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들에 대한 관계에서 좀 그 존중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그 생각하거든요. 그 모든 사람들에 관해서. 그러니까 그런 존중을 먼저 하기 시작하면은 그 이제 그런 경쟁력에 대해서 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가격이 경쟁력이 아니라 좀 다른 질을 올리거나 뭐 이런 그 품질을 올리거나 이런 경쟁력을 갖추게 되다 보면은 좀 더 그 시장 경제가 좀 올바르게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는 뭐 제가 생산성이라는 단어로만 표현을 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좀 더 넓게 그와 같은 개념을 정리를 하면은 생산성이라는 건 뭐 효율성이라는 측면도 있고 내가 갖는 노동 단가 대비 이제 아웃풋이 더 많이 있는 그런 개념이죠. 그 아웃풋은 양적인 아웃풋도 있지만 질적인 아웃풋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호인 동지 말씀하시는 게 공감이 가는 게 얼마나 이제 불량률을 줄일 수 있냐. 그다음에 그와 같이 생산된 물품이나 재화라면 그게 퀄리티가 얼마나 보장되는 거냐. 이래서 고급진 제품 만들면은 그 더 비싼 값에도 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거고 시장에서 그 물건이 팔려야 그 회사가 존속할 수 있는 거고 그 회사가 존속해야 일자리가 있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뭐 어떤 거를 임금 정책만 놓고 딱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미니멈으로 요 정도는 보장해 줘야 된다. 이것만 고집하다 보면 그렇게 만든 물건을 가지고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아무도 안 사. 네. 그 노동자조차도 안 사. 자기가 만든 물건을. 그러면 그 회사가 있을 수가 진짜 있는 이게 말이 공감되는 게 제가 알바할 때 이걸 왜 먹어 이랬어요. 그러니까 왜 이걸 이 돈 주고 먹어 이렇게 반응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게 당연한 반응이에요. 이걸 왜 사? 라게 반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이런 가치를 투자할 때 우리가 좀 더 신경 쓰게 되잖아요. 내가 음식점을 하면은 맛에 신경을 쓰고 아니면은 인테리어에 신경 쓰고 이러다 보면은 서로 좀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거겠죠. 근데 참 존중하면서 대화를 나눠야 된다. 이제 여러 가지 뭐 해법이 꼭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닐 텐데 뭐가 됐든 이제 존중하면서 서로의 얘기를 들어야 된다. 이거는 뭐 저는 이론이 없네요. 이론이 없고. 근데 그렇다고 정부가 획일적으로 10,000원 이하는 안 돼. 언제까지 얼마 이하는 절대 안 돼. 이렇게 선을 그어줘 갖고는 답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 답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모든 게 이게 한 방에 해결하려고 하면 그게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나 어떤 사회적 상황 같은 거는 서서히 이렇게 개조시켜가는 거지 한 방에 어떤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대안 같은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이게 제 패널들 얘기하는 거하고 우리 양승룡님도 지금 이제 최저임금 그 인상 사안은 정책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자율에 맡기자는 것보다는 더 뭐 부등호로 크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다수가 이렇다는 뜻이신지 본인은 그 개입이 필요하다는 쪽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는 뜻인지는 제가 해석의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부장이신 것 같은데 네, 실제로 다수기도 하니까. 뭐 여기 이제 우리 그 청취하시는 참가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정부가 좀 어느 정도 개입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은데요. 각자의 의견이니까요. 그죠. 네, 제가 당당하게 시장주의자임을 밝힌 거죠. 그러게. 그렇게 따지면은 나도 이제 약간 그 자본주의를 추종하는 세력이면 분명한 것 같아요. 이게 자꾸 기업에 있고 이러면서 어떤 경쟁에서 이겨야 내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야 나나 우리 같이 일하는 근로자들의 어떤 이 직장을 지킬 수 있다. 이런 게 너무 이 안에서 이제 굳어져 있다 보니까 저는 또 이런 방송을 하고 이런 소통을 하면서 사실은 또 이걸 달리 생각하는 분들이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비율로 있구나 이런 걸 보면서 또 배우는 것 같아요. 이분들도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저희도 배우게 되고 저희도 이제 이런 의견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막 무조건 옳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동전이 양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는 양면이 있어요. 어찌 됐든 간에 그러니까 뭐 10,000원을 올린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그런 부작용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부작용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알바 해본 결과랑 뭐 노동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이랑 뭐 그 대학원에서 공부하시는 분이랑 다 보시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가지 마시고. 부담은 모르겠고. 네. 어차피 민주주의라는 게 그러니까 서로 대화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대화라는 게
내 말을 말하고 상대 말을 듣고 그냥 단순히 이런 물리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의 사고 방식까지 이제 이해를 하는 게 그러니까 진정한 대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그 사고 방식 간의 그러니까 의견 간의 조화가 아니라 사고 방식 간의 조화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면에서 오늘 그렇죠. 이렇게 참여해주신 이제 분들이랑 우리 패널들이랑 같이 얘기를 했던 게 단순히 의견을 나누는 게 아니라 사고 방식의 교환이었다. 저 그렇게 생각을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아니 근데 저는 그런 아까 뭐 우리 29일 네. 그 정당민주주의 행사 뭐 서로 이제 같이 모여서 얘기도 좀 해보자. 제 이제 브랜다님 보니까 이 오케스트라 행사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몰랐어. 그래갖고 나중에 우리 피에림 양이 갔다 갖고 이제 자랑에 찬 사진 게시를 한 걸 보고 이제 무릎을 친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우리도 이제 뭘 하면 좀 모여서 뭔가를 너무 진지하게 탐구하는 것도 좋지만 같이 이제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얘기도 좀 나눠보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같이 어떤 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고방식이라든가 아니면은 생각들을 서로 얘기하면서 이제 비교해보는 시간을 좀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꼭 뭐 29일 행사뿐이 아니고 앞으로도 이제 방송에 어떤 통해서도, 분이 네. 얘기를 하면 지금 이런 방송도 그렇게 소통의 장으로 활용되면 좋겠고 또 그런 좋은 문화 행사가 있고 이러면 미리미리 알고 이제 다 같이 가고 다 모여서 보고 난 다음에 또 이 소외도 서로 공감하고 얘기하고 또 저희도 더 적극 홍보해 드릴게요. 뭐 이런 거 있으면. 그러면 네. 서로 간에 이제 그런 부분이 서로 이제 재미를 일구다 보면 혁명이 돼 있고 재미를 일구다 보면 안희정이 대통령이 돼 있는 그와 같은 문화. 그런 나라 그런 나라. 바라지 않습니까? 이건 나라다운 나라 정도가 아니라 정말 바람직한 나라, 더 좋은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는 네. 거죠. 네. 우리가 즐거워야 돼요. 예, 맞아요. 맞아요. 맞아. 자, 그러면 우리 뭐 금방 또 시간 떨다 보니까 9시 가까이 됐는데 뭐 저기 너무 아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뭐 의견 중에 좀 소개 좀 해드리고 우리 끝으로 이제 서로 뭐 그래 다 하고 싶어서 내가 생각하고 왔는데 못했던 말이 있으면은 또 돌아가면서 오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뭐 희진님도 오시고 이제 또 그 저기네요. 막판에 또 답지하시는. 근데 이제 결국은 뭐 기승전 아니죠. 기승전 아니죠. 그렇구나. 아니 이건 약간 안희정에 대한 편파 방송이에요. 우리가 좀 비판적으로 지지를 하긴 하지만 우리가 안희정 지지자 입장에서는 이 사안이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를 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나 좋은 게 우리가 이제 안희정 입장에서 보는데도 서로가 이제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정말 민주주의적인 것 같아요. 그게 안희정의 힘이죠. 예. 아유 우리 대전에 계신 김희진 씨가 또 막판에 딱 탑승하셔가지고 이 양반은 등장 자체가 꽃이네. 그래요? 남궁은 씨도 편파 방송 좋다고. 네. 제가 이제 전에 영어가 이제 좀 짧죠. 아까 네. 강진현 씨 같은 분 영어 얼마나 잘하겠어 미국 사시는데. 근데 미국은 이게 프로야구 중계를 하고 이러잖아요. 예. 그러면 팀마다 예, 이 맞아요. 방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우리 국가대표 축구팀 한국 아나운서하고 네. 해설자가 엄청 편파적으로 네. 저기 하는 것처럼 맞아요. 프로야구 중계를 엄청 근데 편파적으로 지금 하더라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문화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편파 방송 뭐 누구 네. 편파서 어디 편파 방송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방송하면 그거 들으면 진짜 야 국대랑 뭐 일본이랑 한국이랑 붙는 것 같아요. 진짜 저기 팀 막 이러면서 우리 팀은 우리 팀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방송 자체가. 예. 그래서 어찌 됐든 뭐 우리가 이제 뭐 안희정에 대한 뭐 비판적 지지도 좋고 노골적 지지도 좋고 어떻게 보면 좀 추종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양반의 생각을 이해하는 게 저는 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제 안희정에 대해서는 나는 사실은 내 정치나
내 어떤 사회에 대한 생각을 이제 외부로 표현할 때 안희정이 내 생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뭐 나뿐 아니라 안희정이 내 생각만 담아주진 않겠지. 근데 저도 그분 생각을 많이 닮아 있고 그거는 그분을 제가 지지하게 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도 있지만 제 생각이 원래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마 원래 좀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희정을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걸로 보고 이제 그분들의 생각이 집합적으로 안희정이라는 그릇에 담겨서 뭐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통해서 그 나라의 어떤 정책이나 살림으로 표현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래서 우리 서로 동지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지 않나. 아유 뭐 제가 할 말은 끝으로 그거였어요. 호인 동지도 한 말씀 하시겠어요? 그냥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우리의 방송 자체도 컨셉이 그러지만은 서로 그 사람들이 존중해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이게 요즘 젊은이들에게도 부족한 부분이기도 한데 남을 보면은 좀 약간 좀 남들에게 엄격하게 보고 막 좀 자신에게는 관대하게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관점보다는 자기를 먼저 좀 비판하면서 남들에게 좀 관대해지고 그러니까 실수니까 좀 이해해주고 그러니까 남들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존중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 뭐 거의 저긴데 책 내도 되겠는데? 아유 태연 동지가 이제 말씀하시죠. 오늘 이제 특히 마지막 주제에 대해서 이제 같이 보시는 분들은 저와 다른 의견도 많이 내주셨고 여기 계시는 분들은 또 비슷한 의견 혹은 또 다른 의견 이런 걸 많이 내주셨는데 저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안희정의 힘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진 개인일 수는 있는데 안희정을 지지한다는 거에서 있어서는 어떤 수식어도 붙일 필요가 없이 우리가 그냥 안희정 지지자다 이렇게 함께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진짜 좋았던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관계를 뭐 5년 혹은 10년 뭐 20년 직접 제가 만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닌 분들도 있을 테지만 계속 적어도 이 마음만은 쭉 같이 끌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방송 어쩌다 보니까 오시기로 한 분이 아직 안 오시게 돼가지고 세 명이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는데 이거 어디 가셨어요? 8시까지 왔는데 분량은 많았네. 우리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오승영님 오랜만에 환영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안녕하세요. 그 양승용님 뭐 지속적으로 의견 많이 주셔서 또 남금은님 또 대전에서 참여해주신 김희진님 또 아까 미국에서 참여해주신 강진현님 뭐 특별히 감사드리고 여기 또 우리 뭐 이제 식구 같아서 이름 빠진 분은 식구라고 생각해갖고 이름 뺐으니까 또 뭐 우리 피양 또 너무 이렇게 피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아유 저희 아재 다 개그 보고 안 있습니다. 되는데, 이거? 다 보고 있습니다. 아재 개그였어요? 오늘 불러드린 분은 다음 주에 안 부를 수도 있으니까 미리 이제 알고 계시고 예. 이제 슬슬 저희 방송을 마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요. 네. 이제 하루 해가 가장 긴 하지였는데요. 네. 그것도 몰랐네요. 1년의 반이 다 가고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6월도 잘 마무리하시고 다음 주에 우리 행사장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행사장에서 방송하니까 목요일에 방송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뭐 다른 때는 이게 제가 어떤 뭐 채팅을 하거나 우리 동지들하고 소통할 때는 아침에는 안모닝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네. 오늘은 우리가 안나이트 한번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안나이트? 하시니까 뭔가 좀 왜? 하나, 둘, 셋, 안나이트.